김기현 변호사님, 김정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셋다 변호사네요. 아, 그러네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두 분은 여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패널이신가요? 저는 부정기적이고. 아, 부정기적이시고 네. 정기적으로 나오시고. 아, 오늘부터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제가 임시 MC여가지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셋이 쭉 가는 걸로 하시죠. 그러시죠. 그냥 뭐 예, 우리 박정호 기자님께서는 휴가 편하게 예, 보내시고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근황 토크 한번 해볼게요. 대장동 토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대장동 토론 하셨잖아요. 네. 박상수 변호사와 토론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법률적으로 네, 보면 네. 사실 이 법률가들이 보기에 항소 폭이나 네. 항소 제기나 네. 재량 범위 내에 있다라고 네, 좀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네. 이게 이렇다라는 거를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될 거다라고 네. 하고 갔는데 뭐 이제 니는 대장동 범죄자 편이니? 뭐 이제 그러니까요. 그냥 그걸로 그냥 정치적으로만 딱 몰아오시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그분이 자꾸 인신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가 뭐 이런 거에 앞장서서 뭐 대장동 범죄자들 편들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슬프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편 든 적이 없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항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조작이나 뭐 협박을 했던 검찰 편을 드는 건가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랬을 근데 것 그날은 같아요. 이제 찬찬히 어차피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네. 중도에 계신 잘 네, 관심이 네. 없는 그런 시청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생각하고 간 거여가지고 네. 거기서 제가 그냥 싸워버리면 그분들이 또 이제 채널을 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들한테 말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갔다 근데 참 잘 참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항소 포기를 최상병 사건의 윤석열 직권남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예. 또 특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셨던 분으로서 그때는 진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저쪽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또 네. 하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막 항소장을 찾아왔나요? 그러니까.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뭐 그래서 뭐 검사가 뭐 구속이 될 뻔하거나 뭐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대통령이 자기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네, 막 네. 그랬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다른 사건인 음. 것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빗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국민들도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안이 결국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맞아요. 다시 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약간 저쪽에서 정치 공세 삼아가지고 이걸 동력화해서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전혀 안 먹히는 것 전혀 안 같아요. 먹히고 그냥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도 그 토론 외에서는 상당히 젠틀하고 아, 그래요? 신사적이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네. 서로에 대해서도 뭐 서로 덕담도 하고 뭐 우리 밥 네. 한번 먹자 이렇게 하고 잘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론 들어오면은 역시 이게 참 서로의 진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네. 계속 정치적으로 이거를 정치 공세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변호사로서 법률적 설명을 하러 네. 나온 거였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누굴 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민주당 네, 네. 대리하고 그런 게 아닌데 저쪽은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한동훈 네. 대표를 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더욱더 좀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는 뭐 합리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날 정말 많이 참는 게 맞아요. 막 보였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예, 저도 예, 그걸 계속 봤는데 제가 이제 이 법을 잘 모르는 그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 그랬더니 이 성남이란 단어랑 대장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본질, 이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났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성남이랑 대장동 이야기를 자꾸 그 계속 단어를 하는 거야, 그냥. 그 단어를 계속 쓰고 네, 싶은 거예요. 네, 네. 쓰면 뭔가가 이게 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쪽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계속 대장동 일당을 봐주자는 겁니까? 뭐 대장동 일당은 그러니까 막 아니 그 사람들 누가 봐주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네.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하려고 치면 막 한동훈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할 수 있죠. 뭐 딸 논문 대필을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뭐 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당원 무슨 게시판, 뭐 댓글 조작 그렇지. 뭐 네. 머리카락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면 네, 하는데 네 뭐 그런 거 하면 안 맞아요. 되잖아요. 네, 우리 네.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 나왔던 이야기인데 신중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조금 이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전에 대통령께서 일반적인 지휘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를 대도 안 하는 거 사람 괴롭히려고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항소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도 안 되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노만석 차장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항소가 안 된다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외적인 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항소를 안 해놓고 뒤에서는 마치 위에서 뭐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전 노만석 차장이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랑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네. 최상병 대통령이 경로를 해놓고 자기가 전화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많이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네. 그 부하인 장관이나 법무관리관들이 구체적으로 또 그렇죠. 전화와가지고 이래라 네.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주고 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고 그냥 없어. 신중하게 검토해라 네네.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네. 위원장님도 그 뭐 경찰서장 네, 수사과장 네, 이런 거 네. 해보셨을 테지만 네. 부하들이랑 의견이 다른 적 당연히 많이 있죠. 있지 않으세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럼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아요? 얘기하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최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는 의견을 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장관이 의견을 낸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변호인을 하면서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누가 못 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당한 지위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의 의견 제시나 네. 지시라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신중 검토하라? 이거는 항소 포기도 재량 범위 안에 있는데 그렇죠.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항소할 사안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뭐 막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고 저는 그 네. 사건의 본질은 지금까지 검찰이 그 오랜 역사 동안 항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자기들도 내부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름아름 항소를 해왔다는 거를 아름아름. 보여준 그렇죠. 그냥 아름아름. 그걸 보여준 그냥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검찰이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언제는 항소를 하고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원칙이 있었다면 그 원칙대로 했을 텐데 그 원칙 자체가 없으니까 맞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항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다가 그 어떤 검사 한 명도 항소장 하나 내지 못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대장동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 전에 일반적 지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롭혀서 수사하고 기소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1심, 2심, 3심까지 해서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이 사람은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습니까? 무죄가 나왔는데 어떤 검사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항소를 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한 건데 지금 이걸 또 이제 정치 공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두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제 특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병 특검이 12명 기소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빼라라고 얘기한 것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전체적으로 해병 특검이 활동이 종료되는 이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뭐 구체적인 큰 줄기는 대부분 밝혀지긴 했는데 네. 사실 김건희나 내란 특검도 그렇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뿌리가 깊이 맞습니다. 박혀 있는 것들이 네, 정황이 네.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저들은 우리를 다 죽이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못하잖아요. 네. 우리는 되게 법 지켜가면서. 신사적으로 법치주의적으로 그렇죠. 합리적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그 음모를 끝까지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고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 네. 진상규명 작업이 그런 필요는 있고요. 네,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감이 조금 있습니다. 네, 다만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추가 기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몇 명 추가 기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직권남용 임성근을 네, 빼줘라라고 네.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밝혀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보도 자료 보니까 2명을 봐줬더라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네, 네.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2명에 대해서 기소 유예를 했어요. 아, 해병 그래요? 특검이. 예. 오. 기소 유예를 했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네. 아니 얘네들을 기소 유예를 한다고 말이 네, 돼?라고 네. 하니까 수사에 적극 협조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아마 네. 이 둘이 다 아마 얘기를 윤석열의 해줬구나. 그런 직권남용이나 어. 이런 지시를 밝혀내는데 아주 큰 혁혁한 역할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플리바게닝 비슷하게 기소유예를 해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랑 이제 지금 기소된 사람들이 빠져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5명인가 6명에 대해서 예, 기각이 예. 됐었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수원 3인방 소위 음, 그분들에 네네.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됐다고 아이고. 여러 번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예,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기존의 그 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이 해왔던 구속 기준에 비추어 봐도 네. 이거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본 거라서 그거를 신용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네. 평가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해병특검이 뭐 수사력이 약하다, 음.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부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예,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네. 불구속 수사 원칙이 너무나 잘 그러니까. 지켜지는 네, 네. 예,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뭐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갑자기 지켜지는 나라가 막 돼버리는 게 이런 특검 사건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네. 예. 그 특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이제 구속영장이 다 기각되면서 기각됐어요. 다 기각되면서 많이 동력을 잃었었죠. 네. 특히 공수처 검사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 이제 수사와 관련된 이제 도입부에 있어서의 그 구속 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판사들의 역할이 저는 아직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뭐 불구속 상태로라도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법정에서 네. 좀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길 바라죠. 해병 특검을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 부분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십니까? 근데 구속영장 기각된 부분이 많은 동력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거두었다.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수사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었고, 예. 특히 공수처 압수수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기소 이런 부분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직권남용죄잖아요. 이게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사실은 구속영장이 제일 많이 기각되는 죄명 중에 오, 하나이기도 네, 하지만 네. 또 법정 구속이 제일 많이 되는 아, 그렇군요.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구속 단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서도 그래서 기각이 많이 되지만 이게 지금 증거 관계가 많이 축적이 돼놨기 네, 때문에 네. 법정에 가면은 유죄가 나올 거고 네. 유죄가 나오면 이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 많이 될 거다 생각해 봅니다. 네, 진상 규명을 아까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특검을 연장해라라는 네. 여론도 많이 계신데 네. 지금 특검 쪽하고 소통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연장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맞아. 막 거의 파김치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신에 뭐 다른 수사기관에서 어떤 특별 본부를 차려가지고 네, 이어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조사위 같은 것들이 아, 있잖아요. 네네. 예, 뭐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위를 만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다시 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상 규명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는 진짜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도 우리가 아직 그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정말 특검법을 재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상 규명을 좀 예.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일 이 진상 규명에 장애가 되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중앙지법 영장판사라고 아.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특검을 계속 이어나가면 그 사람들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인사발령 안 때문에 나나요? 내년 2월달에 인사발령 나지 근데 않나요? 그 인사발령 또 조희대 조희대가 해야 법원장이 되니까.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특조위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네, 특별조사위원이 영장이 필요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행정조사권, 아 행정조사권으로 행정조사권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 우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서 하듯이 뭐 영장 다 없이 가지고 다 와라. 뺏어가잖아요. 네, 막. 네, 예, 네. 그런 느낌을 한번 준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이었습니다. 네,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도 이제 다음 달이면 수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3대 특검 모두 윤 부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소회라고 할까요? 저는 이거 지금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변호사님. 글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십성 뉴스만 많이 나오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가십성 뉴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김건희 씨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는구나. 그렇지. 네,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십이 네. 본질이었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도 아침 뉴스를 보는데 또 가방 이야기가 나오고 네. 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이게 뭔가 뇌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한 가십만은 아니었구나.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 뭐 정말 2층에서 뛰어내릴 만큼 뭔가가 숨길 게 뭐가 있었을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일정 부분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조금 더 많이 밝혀질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오히려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밝혀져야겠죠. 네. 이게 지금 좀 우리가 보는 이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은 엄숙하게 진행돼 왔던 감이 없잖아 있어요. 네, 지금까지 네. 특검이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십성이 주가 되는 특검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게 본질이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일반 자범 사건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뭐 어디 시장에서 짝퉁 떼어다가 파는 막 이런 네. 사람들 막 이렇게 와서 구속해 보면은 되게 그 아리따운 여자분인데 네. 막 짝퉁을 막 수백억 원어치를 막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구속까지 돼요. 네, 그래갖고 네. 소환해 오면은 막 똑같아요. 도떼기시장 같아요. 막 검사님 잘생겼다. 막 그러고 막 하면서 언니 너무 이뻐요. 말하면서 막 예. 이래 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의 특검이다 이게. 예. 아니 저는 두 분께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가십성 기사 그런데 그것이 김건희의 본질이더라. 그러니까 목걸이 막 받고 가방 받고 그 다음에 자리 하나씩 주고 매관 매직한 네네. 그것이 본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랑 불륜을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네. 저는 그것도 본질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네. 살아온 인생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 중에 가장 센 오빠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신분 상승을 깨우고 그다음에 그 오빠가 약발이 떨어지면 다른 오빠를 찾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살아온 거잖아요. 이익을 보며 살아왔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가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김건희의 본질이다라고 네, 저도 공감을 굉장히 깊은 공감을 근데 이제 합니다. 한 가지 김건희 특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그 제 1팀장 하던 이제 검사님이 이제 뭐 물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때 방향성 자체를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강조가 됐어야 되는데 어떤 내부적 이유였는지 이제 그런 가십들이 자꾸 나오면서 막상 실제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가려진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 이걸 분명히 문제 삼고 있는 여러 변호사 출신 이제 수사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이 김건희 특검의 성격이 많이 바뀌는 그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김건희 특검을 이 하나로 단일 특검으로 출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수사 대상 사건들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네. 그 도이치 사건, 명태균 사건, 네네네. 뭐 3부 네. 완전 다른 사건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3-4개 특검으로 쪼개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시기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성격이 바뀝니다. 하는 수사가 바뀌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좀 그냥 앞으로의 한 달은 전혀 다른 새로운 특검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김건희 특검도 지금 수사를 절반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오세훈도 지금 아직 안 나왔고 이준석 안 나왔고 그 황금폰에 제일 초반에는 막 160명의 국힘 의원들이 들어있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건진이 국정관여 관련해서도 뭐 목걸이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의혹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김건희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던 내용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거 이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정말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이제 와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어나가야 된다. 다른 네. 특검이 됐든 다른 네. 수사기관이 됐든 이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다만 지금 한 달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오세훈 시장 네네. 부분 하고 이제 도이치 사건을 과거에 불기소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 그렇죠.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요 한 달 집중을 좀 해서. 동안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특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요 특검이 끝나면 어차피 경찰로 수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들 손에 결국은 또 휘둘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 후에 34일 만에 체포된 세강자 이준수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수사에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왜 도망을 갔는지 벌써 거기에서 이미 다 뭐가 네. 드러났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대화 그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막 뭐 조금 그 불륜 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채취하고서라도 분명히 그 도이치 그 주가 조작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딱 정확한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잘 구속이 돼서 지금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경찰의 그 사람을 추적하는 실력에 대해서는 진짜 네.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진짜 잘 잡는 그러니까요. 거. 어떻게 네. 휴게소에서 네. 잡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혀를 내두르는 그런 실력에 감탄을 또 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좀 그 뭐 술을 먹든 잡담을 하든 할 때 강자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아유 숨은 강자셨군요. 새로운 강자시군요. 이런 말을 못 쓰겠어요. 이게 새 강자. 정말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거 말고도 별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음주운전도 있고, 그렇죠. 네. 자기가 저지른 다른 또 주가 조작 혐의나 네. 뭐 변호사법 위반 이런 네네. 혐의들이 많고 전과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이 그 수사에 대해서도 과연 할 것인가 좀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부정적인 것 같고, 근데 김건희 특검의 세강자 혐의는 도이치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세강자 씨가 뭐 이제 새로운 세강자 씨가 새로운 증거들이 뭐 더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네. 기존의 수사로 봤을 때는 세강자 씨의 그 가담 정도? 네. 가담 정도는 뭐 권오수라든가 뭐 기존의 1, 2차 주포들에 비하면 상당히 덜한 걸로 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이치만으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문자 기록들을 보면은 도이치 말고 네. 다른 주가 조작에 김건희랑 함께 아. 들어간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밝혀내는 것이 아마 이 수사팀의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문자 보셨어요?
아니 뭐는 보셨구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만 빼고 다 본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전 그 오늘 문자를. 들어오기 직전에 봤어요.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떠 있던데. 그래요? 예. 아, 떴어요? 뭐 어느 잠깐 기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아, 것 그래요?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내용이 그렇죠. 좀 그것도 하여튼 궁금합니다. 예, 네. 센세이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특검에서 이렇게 다른 수사관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나도 좀 보자. 막.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변호사 측에서 먼저 이거를 특검이 불륜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리 그걸 이제 손 쓰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뭐- 본인이 왜 불륜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일단 살짝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까지 아주 적나라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음. 근데 상당히 은유와 이런 은유. 근데 둘이 반말을 쓰는 관계죠. 반말을 쓰는 관계입니다. 근데 세강자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는 제가 56.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둘이 반말을 쓰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 같더라고요. 뭐 윤석열이랑도 반말한다고 하는데 오빠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건 잘 오빠라고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그렇죠. 예. 시키죠. 지시하는 관계죠. 예. 오빠 야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 압수수색하는 거는 물건을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2층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체포하러 간 것도 아닌데 뛰어내린 거는 정말 그 뭔가 증거를 들고 튀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자죠. 그러니까 강자죠. 강하잖아요. 2층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제가 근데 이제 수사하다 보면 이렇게 2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두 종류 정도 되는데 하나는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들은 바로 추방이 되니까 많이 뛰어내려요.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불법 체류자들 뭐 이렇게 단속하거나 할 때 항상 2층 밑에서 그러니까 그 밑에 창문 밑에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다치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너 뛰어내려봤자 잡힌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렇거나 아니면 불륜이거든요. 불륜은 뭐 지금은 간통법도 없어지고 형법상 이렇게 처벌 조항은 없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는데 이 사람이 2층에서 뛰어내린 거는 정말 중요한 증거를 들고 튀었다 이런 충분히 생각이 좀 그렇게 들긴 의심해 볼 수 하더라고요. 있죠. 이 뉴스를 보고 든 생각이 간통죄를 폐지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폐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한동체는 네네네 위헌이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검이 내일 오세훈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 계속해서 대납했다라고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검 활동이 이제 한 달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한 달 전에 오세훈은 기소가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네. 잘 모르는데 오세훈 시장은 요즘 하는 행동, 요즘 하시는 거 보면 한강버스라든지 갑자기 광화문 조형물 뭐 하여튼 마음이 뭔가 되게 급하신 분처럼 여러 가지를 갑자기 막 강조하면서 뭐 이제 그 임기 얼마 안 남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요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서 예. 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원래 수사를 이걸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 부분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조사 입회나 이런 걸 해보더라도 이준석이나 뭐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네. 오세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났다. 네. 그러면서 뭔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네, 검사들이. 네. 근데 그런데 그때 진행이 안 됐잖아요. 네, 네. 진행이 거기서 안 딱 됐다는 멈췄죠. 거는 거기에도 뭔가 외압이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네,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가면서까지 수사를 한다는 것은 네. 기소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네. 지금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앞으로 요 강철원 부시장하고 후원자라는 김한정 회장 네. 이 사람의 신병에 대해서 과연 이제 구속영장 청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느냐라고 네. 하면은 결국 오세훈 시장한테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네, 그거를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 얘기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번 주 27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할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될지 이게 또 그러니까요. 관심입니다. 이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각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추경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 혐의가 이제 그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시키기 위해 모이는 걸 방해했다라는 네. 게 핵심인 건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위법성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사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영장 발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예, 예. 그러네요. 네. 예. 사법부를 신뢰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네. 있는가 좀 맞아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래도 뭐 그러면 사법부가 정상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예상을 한다면은 저는 박성재 장관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네. 이상민 장관 정도는 된다. 야, 근데 솔직히 그럼, 박성재가 이상민보다 더 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 기준을 제가 열심히 어떤 기준으로 봤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이거예요. 그 계엄 해제 의결 이전과 네. 이후로 나누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를 했으면 더 중한 거고 어. 이후에 뭔가를 했으면 좀 약한 좀 거고요. 끝난 이후다라고 생각을 그 하는군요. 이전에도 계엄 해제 의결을 뭔가 방해하기 위해서 네. 국회와 관련된 뭔가를 했으면 중한 것이고요. 네. 근데 국회와 직접적으로 아. 관련되지 않은 뭔가를 했다면 그건 좀 약한 거예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성재는 계엄 해제 의결 전에 하기는 했지만 국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걸 하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교도소에 지금 자리가 몇 개 있는지 비어 있는지 봐봐라. 뭐 네. 요런 걸 한 거고 네, 네.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회라고 그렇지, 했으니까 그렇지. 국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뭔가를 네.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사에 네, 대해서 그런 하고.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추경호 입장에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같은 경우는 박성재보단 이상민에 가깝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 그래서 사법부가 정상적이라면 한번 이거는 발부 가능성이 꽤 있다. 이거 굉장히 저 네. 중요한 네. 분석인 것 네. 같아요. 여기 다 법률가들이시니까 저희들이야 뭐 즉시범, 계속범 이런 개념을 아니까 네. 이 사람들이 추경호도 이제 결국에는 그 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몰랐던 거 아니냐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엄이라는 게 관련된 내란 행위라는 게 내란 행위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뭐 살인죄처럼 사람을 죽였어 즉시범이 아니라 그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 그 중간에 들어가면 계속 다 공범이 그렇죠. 되는 거 네, 계속 네.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되는 상황에 있어서 상태범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범 특징인 내란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범죄가 굉장히 중하고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뭐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할 때 지금 몰랐다. 이것만 가지고 빠져나갈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법적인 분석이라고 전 법적인 분석인데 다만 그 영장 발부와 관련돼서는 자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굉장히 아까 중요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계엄 해제 전이냐 후냐가 중요한데 계엄 해제 전에 공범이 됐으면 이게 좀 더 중하게 여겨진다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와 예. 관련된 일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의 업무 법무부면 예, 법무부 예. 행안부면 행안부에 대한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추경호는 국회와 관련된 업무를 그렇습니다. 했고 박성재는 그냥 법무부 자기 일을 했다 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호는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기로는 윤석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하고 국무회의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경호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 들어오라라고 네. 했는데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갔고, 네. 그러니까 당사로 가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다음에 다 이제 국회로 또 들어왔어요. 네네. 그거는 이렇게 의심이 가능한 거죠. 제일 처음에는 와서 계엄 해제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야 계엄 해제 하지 마라고 나갔다가 윤석열이
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내야 되는데 야, 너네도 들어가서 좀 끌어내 내지는 문을 닫아라는 다른 지시를 하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향후 정확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계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연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계엄 해제의 그 국회의원들과 관련돼 가지고 추경호 의원 원내대표 당시 이제 그 국회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주자는 일단은 그 국회에 들어가지 말고 당사로 와라라고 하면서 방해했던 그 부분 자체가 이미 범죄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가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해제 참여해야 할 네네. 의무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해제 참여해야 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있는데 방해를 했다고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방해했다.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 다른 정보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당사로 일단 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도가 들었는데 네네. 지금 강도를 잡으러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 경찰을 지휘하는 뭐 어떤 사람이? 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야 거기 말고 거기 가지 다른 말고 곳. 좀 다른 아. 현장으로 가. 맞아요. 오케이, 막 오케이. 이렇게 네, 하면은 네. 이제 사실상 이 사람은 강도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정도면. 그 부분인 예, 거죠. 예. 그런 느낌이죠 이게.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김용현 변호사들의 행태가 아주 그냥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얘기 법정에서 지금 저희 들어오기 전에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하고 들어왔는데 네,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여기- 감치가 집행이 안 된 거를 사실은 저는 그날 저녁 때 그 기자인 친구에게 뉴스를 전달받고는 네. 깜짝 놀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소동을 피워가지고 네네. 감치 명령이 내려졌어요. 네네. 감치라는 것은 이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구치소에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판부에서 석방해라라고 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도 보면은 각종 이제 그 감치라든지 그런 관련된 형사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침입적 행위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사자에 대한 오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형사 재판을 할 때도 보면 본 적이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걸 우리가 그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인정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너 이름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부분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사람을 그대로 감치하는 현장까지 그러니까 구치소까지 갔을 때 계속 그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데려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중간에 뭐 관리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름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그럼 앞으로 감치라든지 각종 이런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어떤 그 국가의 처분을 할 때 네. 이름을 대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예. 저는 서울구치소장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 그러고 우리가 현행범 체포할 때도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냥 체포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사람을 모르죠. 죽인다, 사람을 네. 때린다면 거기서 바로 체포를 하는 거고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 맞아요.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사 시절에 그런 식으로 영장 신청서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이름을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외국인이고 뭐 모르고 막 성명불상 이러다 해서 보니까 하는 거죠. 보통 예. 성명불상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성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막 뾰족한 코, 네, 뭐 째진 눈, 인상착의로 그냥. 까무잡잡한 피부 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무상 잘 발부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인상, 체격 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을 수 있다. 성명을 네. 모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했어야 하고 네. 거기서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라고 했더라도 네. 그러면 감치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 네. 지금 뭐
얼굴 생김새만 안경을 쓰고 뭐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몽타주 그리듯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아예 사진 첨부해 찍으면 이렇게 되는 생긴 사람이다라고 네. 첨부를 해버리든지 네, 네. 라고 하면은 노력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서울구치소랑 각 재판부가 서로 핑퐁 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법원인데 구치소장이 막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해줘라 그러니까. 라고 하면 네.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어. 라고 하면서 약간 무슨 체면을 내세우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법무장관이 개입을 해야 된다. 맞아요. 법무부 차원에서 집행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하라 네. 라고 지시를 해갖고 서울구치소와 감치재판부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네. 이 대상자를 특정해갖고 감치 집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법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지금 네. 나가서 무슨 짓을 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의 개입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거 외에 중앙지법에서 그 제재를 가하겠다,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 대응이라는 것이 감치 재판을 집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좀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법정모욕죄나 법정소동죄로 이거를 고발할 수가 있는데 네. 솔직히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들다고 보시고. 예, 그 정도 얘기한 걸로는 법정모독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유일한 제재 수단은 감치 집행을 제대로 하는 거다. 하는 맞아요. 거다. 감치 맞습니다. 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판에서 판사가 그 인정 신문을 할 때 이름하고 직업 인정 신문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진술 거부권을 인정 신문부터 행사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신원을 특정하면 재판은 그냥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재판도 그냥 진행이 되는데 구치소에서의 집행을 우리는 이 사람이 뭐 그 자기의 이름을 거부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 뭔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가지고는 정말로 방금 김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언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감치가 재집행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집행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하다. 지금 집행 정지가 되었으니까. 그럼요. 네. 그 감치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거고 현재 집행 자체만 네. 그 중지된 중지된 상태인 거니까. 상태여서 네네.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와서 유튜브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아주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밖에 나와서 이제 유튜브에서 욕하고 이런 것들은 모욕죄 이런 거 가능하겠죠. 모욕죄가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의 어떤 정서로 봤을 때는 그런 모욕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그러면 사회적 평가에 저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뭐 판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정 모욕죄라는 게 우리나라 법 제도가 그 법정 모독죄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정 모욕죄는 좀 구체적으로 법정과 그 부근에서라는 장소적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법이 만들어질 때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욕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네, 네. 당연히 법정 모욕죄라는 거는 당시 현장에서의 네. 장소적 제한인데 뭐 우리 법률가들은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모욕죄를 만들 때는 인터넷 없던 시대에 만들었던 네, 거고 네. 지금 인터넷으로 욕을 하고 있으니 법정과 그 부근이 아닌 곳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방송도 그 부근이라고 볼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구성 요건에서의 제한 때문에 법정과 그 부근에서 어떤 위협과 관련된 뭐 모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성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법정 모독죄 말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네. 모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네. 이제 욕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일반 예. 일반 명예훼손이나 저희가 일반 들어봤는데. 모욕죄를 네.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네, 검토하라라고 네, 네.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법에서도 모욕죄의 그 인정 요건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엄격해지는 있죠. 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재판장에 대해서 새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다 X로 써 있어가지고. 네, XX가 아마 XX. 이제 소위 그 걔는 베이비, XX야. 베이비를 뜻하는 새끼를 말한 것 같은데 음. 그 앞에 그 도그를 뜻하는 게 같이 붙어 있었다면 될 것 같은데 네. 모욕죄가.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고 그냥 다른 것도 좀 베이비만 있는 것 있는 같은데. 예, 예. XX라고 하면은 그건 좀 힘들 수 요즘에는 있죠. 예, 힘들 수 잘 있죠. 무혐의가 많이 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그 재판관이 걔 아무것도 몰라, 걔 XX야라고 돼 있던데 그건 또 네. 다른 말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욕을 잘 그래서 몰라서. 아유 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쌍욕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요즘 모욕죄가 인정되는 되니까. 수준이라.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으로는 좀 약하고 만약에 법원이 이걸로 고발을 했는데 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아이고. 해버린다라고 하면 법원의 체면이 이게 그렇죠. 또 말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그게 제일 그렇기 문제고. 때문에 아마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감치 재판을 빨리 집행을 하는 게 걸로. 제일 확실하다. 그러니까 관종인 거잖아요. 아, 자기들이 그렇죠. 관심 받고 싶어 하니까 이게 만약에 모욕죄로라도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그런 논거를 들겠죠. 우리가 욕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법원의 어떤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적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걸로 법리적인 또 거, 더, 법리적인 네. 거를 막 또 자기들도 변호사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더 관심을 받는 행동들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가두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 모욕죄는 유죄 나와도 이거 그러니까 벌금, 1년 이하인가 벌금형이 그렇죠. 벌금. 네, 벌금, 벌- 그죠. 보통 이제 맞습니다. 자, 내란 혐의 재판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이 재판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추가 재판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변호인이 힘들다라면서 항의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라고 하면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재판이 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이 막 소란을 피우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 지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진짜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뭐 다른 이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그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우리 지기현 재판장하고 저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이고 제가 지기현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에 현장에 직접 변호사로 간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적이 있으면 사실 오히려 더 불편했을 텐데 굉장히 재판 진행을 잘한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를 제가 지금까지 들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기현 재판장은 이제 그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것을 재판의 어떤 중요한 재판 진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내란 재판이잖아요. 네. 형사 재판이고요. 조금 더 엄격하고 조금 더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재판에서 조금은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진관 재판부라든지 이런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어떤 증인 신문이 나왔을 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판장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우리 재판장의 질문 그리고 배석 판사도 질문을 굉장히 예리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 재판장의 질문이 결국 우리가 변호사로서 보면 재판장이 이 재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 재판장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렵고 네. 변호사의 입장, 직업적 공적인 입장에선 그렇고요. 다만 한 가지 국민들이 이 재판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점. 네. 예, 이게 우리 현재 과거에는 이런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네. 기자들이 서술하는 것을 보고만 그냥 그렇죠. 짐작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재판이 중계가 되면서 이 재판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법부에서는 지금 이 재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국민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 사법부의 눈에선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계가 되지 않았으면 네네. 우리는 몰랐을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법부에서 볼 때는 아니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과 사법부의 법관장이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네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중계되기 전에는 저도 뭐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는 지기현 재판장이 그렇게 진행을 할 리가 없다. 굉장히 그런 이제 옹호를 잘한다더라. 한다고 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었는데 중계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든 국민이 알게 봐버렸잖아요. 되버린 거죠. 예. 이참에 저는 모든 말씀 김정환 변호사님 말씀이 다 맞고요. 네. 근데 사법 개혁을 우리 이제 네.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법 개혁하는 김에 모든 재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다 중계를 네. 하도록 사법 개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일반 네. 재판도 국민들이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가 1월 18일인데 그때까지 지기현 재판부의 1심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석방이 된다는 말인데. 저는 이게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판을 시기에 대한 약속조차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네.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어떤 동의가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문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재판 진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이거는 오히려 정말 사법부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이 추가 기소가 된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해병특검에서도 네. 직권남용으로 지금 추가 기소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네. 두 개 재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요 재판부들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하면은 재판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네. 이제 석방이 되지 않고 계속 되는데 지금 1월 18일이 기존 구속영장 만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추가 발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거기 임박해가지고 발부를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이적죄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전 할 것으로 보고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특검에서 아마 요청을 하겠죠. 요청을 하면 예, 네, 거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쵸?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이제 잠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구속 기간의 제한이라는 건 왜 생긴 거냐? 이게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생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일제 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굉장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그 인권 친화적인 조항입니다. 네.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형사 네, 재판을 네, 네.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애들이 그냥 잡아다가 구속만 시켜놓고 재판을 하지 질질 않고 끌고, 질질 끌고 네. 그러다가 다 구속된 그 구치소 안에서 사망하고 막 이런 네, 사고들이 네. 자꾸 생기니까 고문하고 막. 네. 아예 건국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우리 형사소송은 우리 아무리 길어도 6개월 넘지 않는다. 지금 70년간 지켜진 원칙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이게 윤석열 씨에게는 정말 구속 취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인권보호 조항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풀어주기 싫으면 빨리 재판 끝내라 그러니까, 이건데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게 일부러 풀어주려 그러나 이런 그러니까요. 의심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영장이 이제 연이어서 기각이 되고 하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이 처음에 나왔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종류가 3개 있습니다. 네. 보면은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고요. 1심 재판부가 있고 2심 재판부가 있는데 네.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네.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시간만 재판이 걸린다. 더 더 길어진다. 길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란 전담 재판부 주장하시는 분들도 1심에 대해서는 뭐 너무 늦었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영장 재판부 네. 이 지금 다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하고 이제 향후에 2심. 1심이 끝나면 2심 요 두 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다. 실효적으로 네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다만 요 부분도 일종의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하고 네. 직위원 재판장이 유죄 엄벌 판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에서 지금 직위원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네, 네, 납득을 할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전담 재판부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건 재판 다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 쟁점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정치인들이 판단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저도 김기현 변호사님 말에 완전 동의를 하는 게 1심과 관련된 건 이미 우리 실기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미 기간이 이제는 그 도입할 수 있는 내란 재판부가 도입되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네. 지금 도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과연 그 지금 재판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좀 회의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재판부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인적 구성을 무작위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국회의 어떤 추천권 이런 거를 배제하는 어떤 최대한의 공정성을 갖춘다 하지만
그 인적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내란 재판부의 어떤 그 법률 내용에 집어넣는 순간에 분명히 공격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을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다 배제하고 이 사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네. 조금 약간 완화된 수준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네. 제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고 지금 뿌리 뽑지 못했던 그 자녀 숨어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낼 수는 없어요. 네. 예, 이건 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사실 특검을 연장하든지 특조위를 가든지 감찰을 하든지 막 이런 부분들 특검 끝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네. 숨어 있는 걸 발견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네. 맘만 같아서는 여인형이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네. 뭐 저기 남태령의 B1 벙커에 다 끌고 가가지고 분실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아 진짜 좀뭐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예. 아니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우리 여기 좀 댓글 중에서 상진 와이즈맨 파크 9431 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법원에서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집행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네. 속보입니다. 윤석열 집행이 돼야죠. 지지, 네, 오. 윤석열 지지 외친 남성도 인적 확인 중이다, 인적사항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분들이 주말에는 또 쉬시나 봐요. 아 그런가요? 아, 쉬고 이게- 이제 아, 오늘 이게 월요일 주말에 말이 됐으니까. 없길래 저는 그냥 네, 네. 넘어가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네. 감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권모라는 자가 또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 관련해서는 이따가 이제 전화 연결 또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이제 그거 많이 봐주시면 거기서 확인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변호사님은 다음에도 계속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